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약사별궁 2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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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산불이 엄청 크게 나서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간단하게 인사 좀 하고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기도원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약사 대신에 기상학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 이 기도원님한테 기도원님 고향도 또 그쪽 근방이시잖아요. 예, 그쪽 금방이죠. 왜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났을까요? 건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양간지풍이라고 그러는데 양간지풍 그게 뭐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고요. 아니구나. 그것까지 잘 모르고. 근데 이게 뭐 매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요쯤 때지만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10년 전인가? 낙산사 그때 완전히 불탔었잖아요. 원래 강원도가 불이 잘 나나요? 그때 산사가 있고. 옛날 역사서를 보더라도 그 옛날 역사서 사서 같은 거 보면 큰 산불들은 대부분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났었대요. 우리 파채님 처갓집이 그쪽이죠. 예. 근데 괜찮다고 그랬죠. 네, 바람의 방향이 다행히 반대여가지고 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하지만 이제 피해 받으신 주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많이 걱정되긴 하죠. 근데 바람이 그렇게 불면 사실은 진화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건조하고. 그러니까 영랑호가 엄청 크거든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그 영랑호를 날아가서 속초 시내까지 간 거라서 우와. 불이.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네. 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요번에는 초속 뭐 26.1m 정도 네, 태풍. 그러니까 상당히 강풍 정도가 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건조한 데다가 바람도 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길이 삽시간에 그냥 거기는 원래 3월 달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나요, 원래? 아무래도 저 동쪽 쪽은 원래 봄에도 많이 불지만 평상시에도 그쪽은 이제 바닷바람에다가 뭐 바람이 좀 많은 편이죠. 제주도도 그때 바람이 많이 불던데, 그렇죠? 예. 계속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예, 저는 기도원 신영은입니다. 저는 이제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한반도가 아니죠. 이쪽 남한 쪽 이건 이제 봄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봄인 거예요.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겠죠. 물론 남쪽은 이미 3월 말 정도에 봄에 도달했지만 그쪽 서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부 지역도 이제 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벚꽃도 막 피고 그러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동쪽에 계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재산도 잃고 아무래도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좀 시급히 해결돼서 시급히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잔불도 있고 이게 뒷순이 어쨌든 그래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가 좀 많이 남겠죠. 예. 그러게요. 내일 비가 좀 온다고 하던데 눈비 약간 온다고 많이 하던데. 그러게요. 기운 센 송입니다.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주경 수완승입니다. 이번에 고성, 속초, 강릉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한 30년 가까이 된 문경 지방에서도 그때 산불이 났었는데 제가 살았던 집이 강폭이 한 50m 정도 되고 있는 그 강풍 옆에 살았었는데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산불이 앞산에서 났는데 강을 넘어서 갑자기 뒷산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4월 초순이었는데 또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산간 지방이나 산간 지방에 보면 비닐하우스 피해들이 이때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태풍 때보다도 더 심한 그 농사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약사별궁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중요한 보도가 있었죠. 중요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제너릭 의약품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발사르탄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발사르탄이 원료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회수 조치가 들어가고 교환 조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한 한두 달 동안 그 혈압약 드시는 그 발사르탄 성분의 혈압약 드시는 분들과 뭐 의료계나 약계나 정신없이 좀 이렇게 지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제너릭 의약품, 그러니까 복제의약품에 대해서
좀 어떤 관리 기준이라든지 제도적인 것들의 개선이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드온 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나오는데 제네릭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제네릭 의약품은 이렇게 낯설게 다가오시는 분들이긴 한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허 의약품이 있는데 그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 다수의 이제 제약회사들이 그 똑같은 그 특허약을 가진 어떤 그 뭐 성분이라든지 방정식 그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서 다시 출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 그 약품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네릭 의약품 그다음에 이제 뭐 카피약 뭐 복제약품 이런 용도로 쓰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이게 개편된 주 원인은 2018년도 7월 달에 그때 문제가 됐었던 발사르탄 사태. 예, 그러니까 발사르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암을 그 발암 물질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 물질에 대한 것들이 그 밝혀진 이제 발사르탄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릭 의약품들이 이게 개수가 많지 않고 그 관리가 신속하게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그 당시에 뭐 200품목이 넘어가지고 네. 그거를 회수하고 다시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런 의약품을 사용한 원인으로 그 생동성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약물이 그 효과가 똑같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 한 군데서 실험하는데 여러 제약회사들이 동시적으로 실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공동생동이라고 네, 그렇죠. 그러죠. 네, 공동생동. 공동생동성 시험. 그래서 하나 시험에 모든 제약회사 참여를 해가지고 마크만 다 회사 이름만 다 달라가지고 그 제약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았고 그 다음에 그 원료 의약품의 품질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아무나 아무 제약회사나 그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때 그 당국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품목 하나당 시험을 한 번씩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가 묶여서 시험을 진행해서 예, 쉽게 이제 제너릭 의약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너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가 비싸다 보니 그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원료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제약사도 물론 있겠지만 좀 웬만한 제약사들은 바로바로 진입을 해서 또 시장에서 또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런 환경들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국회 지적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개편안을 3월 28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제 어떤 걸 2월 26일 날 어떤 걸 발표했냐면은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그 이제 위탁 우리가 생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그 위탁 생동 그 업체에서 여러 제약회사를 한꺼번에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제약회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그 위탁 업체가 있으면은 위탁 업체에서 생동성 시험을 하는데 그 업체 수를 1+3 해가지고 최소 3개나 4개 정도 뺏기 할 수 없다라는 거로 하고 이제 몇 년 뒤에는 위탁 생동도 없애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3년 경우에는 위탁 생동 시험도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 등록 원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DMF라 그래가지고 원료 품질을 좀 잘하는 등록인데 이것들을 거의 이제 강제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그 식약처에서 나온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약값을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로 자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생동을 해야 되는 업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식약처에 등록된 원래 의약품을 사용하는 업체 이 두 군데의 업체는 그 약값을 그 기존처럼 똑같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 이제 약값이 특허의약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강심사평가원에서 그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공단을 통해서 약값 협상을 벌여 가지고 복지부에서 가격을 딱 매겨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특허의약품이 1,000원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허가 다 이제 끝나 가지고 제네릭 의약품, 복제의약품이 들어오면은 회사마다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1,000원이 그러니까 530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53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특허 약품도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530원으로 떨어지고 제네릭 약품도 뭐 단계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530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530원으로 계속 현재는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두 가지 조건. 자체적으로 생동을 해야 되고 내 원료 의약품을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530원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이 중에서 한 개만 만족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개만 만족할 경우에는 530원에 곱하기 0.85 해가지고 45.52%, 그러니까 450원 정도만 인정해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약가 협상 제도라는 약가 제도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 약가 결정 구조를 만들 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너릭 의약품 가격을 차등화하겠다라는 그런 건가요? 예, 약간 그런 교육이 있는 거죠. 지금은 거의 차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딱 2년 정도 딱 끝나면은 그러니까 530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30원 정도로 딱 고정이 돼 있고 물론 제약회사별로 나는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저렴하게 들어올 거야라고 그러면 뭐 회사가 알아서 그 530원 이하로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약들이 530원 정도로 고정이 많이 돼 있었죠. 근데 그 한 개만 그러니까 두 개 충족할 경우에는 530으로 인정을 해주고 한 개만 만족할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서 450원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예를 530원이라는 건 예를 그렇죠. 드시는 예, 거죠. 1,000원을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도 만족을 못했어. 그러면은 380원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개를 다 만족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진입하는 약들이 2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개 정도가 있으면은 21개, 20개인데 안타깝게도 21번째 딱 등록이 됐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530원 곱하기 또 0.85 아까 450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21번째가 0.85, 22번째는 이 21번째에 또 0.85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내지는 좀 어떤 이제 반론이 좀 있냐라고 이제 대충 얘기 나오면은 그 발사르탄 문제로 촉발된 건데 그 원료 의약품 품질에 대한 것들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엉켜 있어서 품질을 보증하는 부분 물론 식약처에서 이렇게 나왔긴 했으니까 식약처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품질을 보증하려고 제도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그 품질을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바로 연계시켜 가지고 뭔가 좀 뒤섞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품질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희석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난립하고 있는 제너릭 의약품에 대한 좀 일종의 구조조정?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같이 넣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신규 제너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우리 제너릭 의약품 있잖아요. 그 의약품은 이제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돌아가지고 3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똑같이 자기가 공동 생동을 하든지 원료 의약품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격을 이제 인정해 주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제 거기 선택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할 텐데 문제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격이 이제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 자체로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과연 구조조정이라든지 품목수가 과연 줄어들겠느냐 라는 부분을 통해서 과연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해외에서는 이렇게 부분들이 그 가능했던 것들이 뭐 원료가 부분들은 그 앞에서 진입장벽을 확실히 높여준 부분들이 있죠. 확실히 그 원료 그 의약품을 어떤 걸 써야 된다는 것들을 그런 진입장벽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격적이면은 그 약을 똑같은 성분이라면은 저렴하거나 싼 약이 많이 사용될 수 있게 그 사용하는 또 다른 제도적인 장치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했? 뭐 예를 들면 참조가격제도 있을 것이고 뭐 최저약가 뭐 대체조제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해서 과연 제네릭 회사들이 수익을 포기하고 과연 그 포기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볼륨이 큰 약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냐 당뇨약 이런 것들은 원체 가격 자체가 높이 우리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실제적으로 판매 관리비라든지 판촉할 수 있는 여유는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지적이 있긴 하고요. 그러면은 제너릭 품목수를 좀 규제를 해야 되나요? 그 우리가 그 2007년도에 그 약자비 적정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약가 제도를 이제 대폭 바꾸면서
그 당시 나왔던 게 이제 기등제약 목록 정비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 되게 핵심적인 그러니까 부분이었죠. 해외에서 사실 네. 품목수가 2만 개 품목이 있다. 다른 나라는 뭐 5천 개, 6천 개, 많아봐야 만 개 정도에서 조절이 되고 있는데 우리 2만 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 거의 그 품목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등제약 목록 정비를 하다가 그냥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들로만 그냥 자꾸 이겨내면서 이것들을 포기했고 그 제네릭 그 의약품이 들어오는 어떤 진입 장벽을 너무 낮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약품 품목수가 아까 지금 것처럼 이런 어떤 좀 시장성이 큰 품목들은 아예 그냥 몇백 개 제약사들이 거의 다 제네릭 의약품을 낼 그렇죠. 정도로 예, 너무 많잖아요. 어. 예. 물론 나중에 오히려 필요한 퇴장방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안 만들려고, 만드는데 예. 볼륨이 큰 약들은 이제 수십 개, 수백 개의 회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님이 보시기에는 정부의 발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제너릭이 품목수가 너무 많은 문제, 그리고 시장성에 큰 데만 몰리고 있는 문제, 그리고 어떤 참조 가격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점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가격적인 네. 부분에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진입장벽에 있어서도 좀 더 논의를 좀 해볼까. 그러니까 공동생동, 자체생동, 원료 DMF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생산에 있어서 뭔가 그 지금도 이제 그 위탁 생산을 형태로 가지고 만드는 회사는 하나인데 맞아요. 다른 회사명 다른 회사명으로 다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허가와 부분들은 생산이 예. 분리돼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 우리나라가.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개편안은 제네릭 제약회사를 위한 개편안이에요. 이건 뭐 제가 볼 땐 100%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혁신의약품 뭐 그래서 혁신제약회사 해가지고 또 제약회사 중심의 그 신약 구조를 만들겠다고 해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규제 완화를 해줬고 이번 제네릭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쭉 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포지티브 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상품만 목록에다가 등재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발사르탄이 제품이 많아갖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네릭 제품에 난립을 막겠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런다면 뭐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냐면 포지티브 리스트에 어떤 약을 어떤 조건의 약을 등재를 시켜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자체 생산, 네. DMF 등록, 그 다음에 자기 자체 생동, 그러니까 자체로 생산을 하고 자체로 생동을 하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품목만 우리는 등재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품목을 등재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퀄리티에 관한 거잖아요. 질적인 부분에 관한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질을 충족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형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방식이 질적으로도 사실은 만족을 하기가 어려운 방식일 거고 가격도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20번째하고 21번째가 약의 질이 틀릴까요? 20번째하고 21번째는 약의 질은 똑같을 텐데 단지 21번째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정신에 충족이 된다 그런다면 일정 정도의 양질의 의약품만 등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 중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 기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찰제라든지 뭐 최저 가격 대체 조제를 뭐 몇 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가격에 의한 대체 조제를 그 의무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의 제도가 도입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은 질도 담보를 하기가 어려운 방식이고 가격도 저런 식으로 질과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는 그냥 단지 시간이 조금 앞서 있다는 그 시간 앞서 있는 것도 그 개발에 있어서의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허가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없는 정말 기형적인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제네릭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도 불과 한 몇 년만 지나면은 상당히 시장이 왜곡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약품 가격이 시장이. 왜곡되잖아요. 네. 가격이 일단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퀄리티도 있지만 나는 가격으로 가격을 낮춰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뒤에 후발주자가 아 나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 가격으로 못 가니까 조금 높게 해서 가격을 좀 높여서 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가격을 고정해 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시간적으로 고정이 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 또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질이 담보되는 것도 아닌 굉장히 기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등지약 목록 정비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20번째로 줄만 잘 서면은 가격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번째부터는 85%를 받는 거고 너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면 오리지널의 100%로 본다면은 그 카피약 제네릭들은 53%예요. 그걸로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제네릭이 53% 정도로 그냥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53%에서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네릭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거잖아요. 이 방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네릭 약비를 잡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네릭의 원 목적인 그 약값 절감 그렇죠. 효과를 약제비 절감 효과가 거의 안 이게 드러나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게다가 거거든요. 20개 품목은 100%로 인정해주면 웬만한 품목들은 다 들어갈 거거든요.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5개다 이러면야 뭐 85%씩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발사라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미래에 발사라탄 약물이 있다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품목이 대형 품목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은 발사라탄 그 저희가 나타났을 때 뭐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은 제네릭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지금 제너릭 같은 경우는 다 브랜드명을 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품명, 그것들을 이제 성분명,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 일반 예, 국제 일반명 해가지고 이제 성분명을 이제 같이 이제 제약회사 이름과 같이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얘기가 됐었나요? 없었나요? 뭐 아니 그건 지금 도입이 안 돼 있고요. 그건 거기엔 안 나오고 예, 그냥 이제 장기적인 앞으로. 근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가격이 다 네. 똑같은데. 그리고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 발사라탄, 그다음에 동근당 발사라탄 이런 식으로 등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품목은 20개가 있는 거죠. 그 20개가 각각 이름의 품목으로 있든지 아니면 한미약품 발사라탄, 종근당 발사라탄 이런 식으로 있든지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난립하고 있는 제너릭 의약품도 정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특허가 끝나고 제너릭 의약품이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은 동등한 효과를 가지면서 약을 저렴하게 쓰기 위한 약제비 절감 효과를 많이 노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되죠.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면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왜 발표를 한 걸까요? 그 생색내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자체 이제 3년 이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죠.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된다.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해야 된다. 이걸 안 하는 회사는 아예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유예 기간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니 3년 유예 기간을 왜 줘야 되나요, 근데? 아니 그럼 그 3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얘를 이거 자체적으로 모순적인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논리에 의하면 3년 동안 거지 같은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져.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료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6개월 뒤에서부터 사용을 해라. 이렇게 했다 그런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왜 3년일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의 연속이니까 이게 어쨌든 첨단 바이오법부터 혁신 제약회사법부터 시작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 그다음에 제네릭 의약품, 전부 제약회사들을 위한 의약품이지. 약가를 떨어뜨리거나 약의 퀄리티를 품질을 유지하거나 그렇다고 그 신약의 어떤 그런 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에 아무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튼 사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긴 하잖아요. 제너릭 의약품이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약품 특허 문제를 얘기하고 뭐 제너릭 얘기하고 이랬던 게 거의 한 이제 10년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한 번쯤 정리하고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에 제약 산업에 있어서의 제너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해 줄 거라고 기대를 사실 많이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말은 복잡해졌지만 그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지금의 모순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원안 발표된 것보다 많이 후퇴됐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고요. 언론이나 뭐 이렇게 나온 중에서 이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체 생산까지 원래 들어갔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약회사 뭐 반발이든 어쨌든 뭐 해가지고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제약회사도 판단해가지고 어쨌든 다 안 하더라도 가격만 떨어질 뿐이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년 있다가 이게 시규모가 크면은 볼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보지. 뭐 생동하는데 뭐 돈도 얼마 들고 뭐 품질 유지하려면은 또 그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 비용 대비 따져서 그 약을 또 쓴다고 한다면은 그걸 또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니까 그걸 쓰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품질적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도 일단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럼 사람들이 약에 대해 잘 모르고 그 생각하는 일반 상식 국민들이 아니 왜 품질이 안 좋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그럼 얘네들은 쓰지 못하게 해야지 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왜 인정을 해주지? 이렇게 당연히 의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2007년도에 기도님 우리 그 기등제약이 2007년도였잖아요. 네. 벌써 1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12년이 지났는데 기등제약 목록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12년 동안에 그러면 기등제약 목록 정비를 하기 위한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키웠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계단식 약가 제도가 요 도입되기 전에는 폐지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거를 도입한 거예요. 왜 도입했냐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비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네릭의 발전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디서 반발하니까 이 내용은 빼고 이거는 뭐 이러면 산업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는 요거 좀 살려주고 그러면은 또다시 누더기가 되는 거죠. 예. 그 제약산업 발전 방향보다도 이런 정책들이 약국의 재고와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브랜드 네임으로 그 상품명을 만들어낸다면 대체 조제도 어려울 뿐더러 대체 조제하고자 손님한테 동의를 구해도 동의가 잘 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생동성 실험을 유예를 하게 되면은 그 과도한 마케팅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한번 반짝하게 마케팅하고 시장에다 깔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생산을 중단하는 거예요. 3년 바싹. 예,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도 약국의 있죠. 재고가 되고 결국은 이게 국민 의료 맞아요. 비용이 높아지는 그 결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진짜 자원의 낭비가 예상이 되죠. 그렇지. 국민 의료비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재고 부담을 누가 갖게 되는 거냐면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사들이 가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약가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부담이 되는 거가 1차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약이 100%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약국의 약사쌤들이 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재고 부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이- 부분들은 이 재고 부담의 비용이 고스란히 약사와 제약과 도매상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냥 약국에서 그 남는 약으로 버려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조제를 해서 조제를 받으면은 남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남고 재고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폐기하게 된다면 뒤로는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약살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분명히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점을 다 건강보험과 그다음에 약국 일부 제약회사 이런 식으로 다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제도를 만들어내는 당국자로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판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들어가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향성도 없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고민이 들긴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네네. 또 지난주에 또 큰일 이번 주 초인가요? 이번 주 초죠. 네, 이번 주 초에 또 시민 여러분들은 이게 언론의 보도가 아직 많이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인보사 K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유전자 세포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주사제인데 여기에 원래 허가 받을 때 이야기했던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있어서 이쪽 의료계나 약계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큰 파장이 예상되는 건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좀 어마어마한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언급하고 저희가 또 팀에서 다음 주에 유튜브로 이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들께 좀 쉽게 좀 전달할 수 있게 좀 준비 중입니다. 그때 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그것들에 대한 배경이나 의미나 이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굉장히 이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이 인보사라고 하는 것들은 골관절염 치료제예요. 진통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골관절염 치료제인데 골관절염 치료제를 이제까지 어떻게 대부분 치료를 하냐면 약을 먹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통제라고 하는 약을 먹거나 또는 주사를 맞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뼈주사라고 하는 일명 그런 주사를 맞거나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 관절 윤활유 같은 주사를 맞거나 하여튼 이런 타입으로 이거를 조절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인보사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좀 전혀 다른 지금 파채님이 얘기했던 이게 좀 애매한데 원래 허가는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가 났어요. 이게 왜 제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거하고 유전자 치료제가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줄기세포 아주 대표적으로는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세포 치료제가 되어지는 거고 이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치료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인간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불량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불량 유전자 대신에 정상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을 갈아 넣어주는 형태가 유전자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 치료를 뭘로 갖고 하냐면 세포를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제하고의 혼합 개념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인보사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유전자와 세포 치료를 같이 아니 중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 개념. 뉴스를 보면 어떤 데는 유전자 치료제라 그러고 어디는 세포 치료제라 그러고 이게 막 혼용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는 이 식약청에 등록을 할 때는 유전자 치료제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세포 치료제라고 일반적으로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 이 관절에 있는 연골 세포죠.
연골세포.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연골 하면 관절만 생각을 하는데 연골은 형태에 따라서 여기 귓바퀴 이것도 연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릎 관절도 연골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 이것도 연골이에요. 근데 요 귓바퀴하고 디스크는 연골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인보사 K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무릎 관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무릎 관절 네, 치료제로 무릎 사용한 관절 거죠? 치료제죠. 무릎 관절 치료제인데 그 무릎 관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 우리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그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연골이잖아요. 그 이 연골은 연골세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섞여갖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연골세포는 이 연골을 만드는 주세포고 그것들이 이렇게 위에 잘 부착해서 달라붙게끔 만들어내는 것들이 세포의 기질인데 이 세포의 기질의 성분들이 그 약국에 나와 있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흔히 말하는 관절 영양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의 기질이라고 해서 이게 연골세포랑 같이 혼합이 돼서 연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들면 연골이 점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포가 매일매일 이렇게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연골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한데 재생이 안 되죠. 첫 번째가 혈관이 없어요. 네. 두 번째가 여기에 다른 거를 갖다 넣어도 사실은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거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혈관을 통해서 혈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연골세포가 일정 정도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재생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관절염이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릎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무릎 위에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3분의 1이 그 이제 닳았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걸 퇴행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재생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바로 옆에 있는 연골세포에서 이사를 오든지 아니면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데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 거기서 연골을 분할을 시켜줘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파괴가 되어지면 재생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거꾸로 파괴가 안 된 부분의 가장자리가 이게 계속 파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 겉에가 너덜너덜해지니까 여기에 무슨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스러기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촉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관절염 속도가 증가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이게 손상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게 그 염증 반응, 그러니까 이 연골 재생 속도도 느리지만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 골관절염이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염증 반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는 게 이제까지는 엔세드라고 하는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먹든지 아니면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든지 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진통도 되고 소염도 되지만 이 연골이 파괴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지금 정형외과에서 이제까지의 주된 치료 그렇죠. 방법이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항염 반응.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치료제가 뭐가 있냐면 그 연골세포하고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콘드로이친 그다음에 글루코사민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을 관절에다가 주사를 시켜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늦춰주면서 연골의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디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진통제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치료제인데 아쉽게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사민이나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나와져 있고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사민은 아예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을 못 쓰죠.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두 개는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 중간엽 줄기세포가 연골을 만들어주는 줄기세포예요. 그거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관절, 연골이 닿았던 부위에다 갖다 이렇게 덮어주는, 그 밑에다가 줄기세포를 뼈에다 구멍을 내갖고 심어준 다음에 거기서 연골을 생산하게 해가지고 비어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연골로 채워주게 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나왔던 콘드론, 이건 이제 이런 상품명으로 나와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안타깝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술이라고 하는 부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인보사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약 15분에서 20분의 주사로 관절에다가 연골 세포를 갖다가 넣어주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그 코오롱 측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효과가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카티스템이나 뭐 콘드론에 비해서는 그 굉장히 환자가 부담이 적은 거죠. 그리고 가격도 많이, 물론 이거 자체도 가격이 고가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싼. 그래서 나올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이 그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인보사고, 그 인보사는 그러면 연골 치료제로서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 이건 잘 몰라요 저희들이. 사실은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티스템이라든지 잘 모르지만 얘네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 주사를 할 때 얘네들이 액이 두 개가 있어요. 1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2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액은 동종 연골세포라고 하는 거를 써요. 근데 여기서 그 용어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자가 연골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 동종 연골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 이종 연골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가 연골세포는 자기 거예요. 동종은 인간 거죠. 같은 동종이니까. 이종은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거예요. 이 인보사는 동종 연골세포를 쓰니까 인간 연골세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 연골세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연골세포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종 연골세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간세포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간 이식 같은 걸 했을 때도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간세포 자체가 워낙 많은 혈액이 돌아다니는 데기 때문에, 신장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간세포 공여자만 있으면 갖다 붙이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 것처럼 인식을 해갖고 살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혈액도 없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동종 연골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동종 연골세포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1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2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2액에는 이 1액이 연골세포인데 이 연골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단백질 같은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가 서로 그 신호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제 비슷한 건데, TGF 베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 촉진 호르몬, 뭐 예, 그쵸. 인자 뭐 예, 이런 거죠. 형질 성장 뭐 호르몬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넣어놓은 세포가 있고, 이 세포에서 계속 TNF 베타를 계속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하게끔. 그럼 얘가 아까 1액이라고 하는데 가서 그 연골세포에 작용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연골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분열이 일어나면서 연골세포 반응에 의해서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하고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분비가 돼요.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연골세포랑 그 다음에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서 연골이라고 하는 걸 이루니까, 그럼 그렇게 뿌려주면 1액에서 그게 분열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관절 강내에 손상되어져 있는 부위에 가서 연골로서 이렇게 기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근데 해봤는데 연골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골이 생성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통증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은 연골 그 구조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니라 통증을 억제하는 약으로 났죠? 예. 그 항염. 예, 항염. 왜 통증이 억제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여기에 그 연골이 파괴되면서 부스러기가 남으면 얘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 염증 반응을 우리 몸속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TGF 베타에 의해서 그게 몰려오면서 그걸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염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진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약은 근본적인 치료제라기보다는 굉장히 비싼 진통 소염제로 허가가 되어진 건데 가격이 얼마죠? 500에서 700 정도 되죠. 1회 주사에. 한대 일회 주사요? 예, 1회 주사에. 네. 근데 엄청 비싸네. 문제는 이거예요. 그 보험도 안 이액이- 돼요, 보험도. 그 이액이 뭐냐면 이제 진짜 문제를 예. 어. 연골세포 안에 TGF 베타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연골세포가 성장을 하면서 얘가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일액은 그냥 연골세포고 이액은 TGF 베타가 들어간 연골세포고 그 이 이액의 연골세포가 막 자라면서 TGF 베타가 나오면 이 TGF 베타가 일액의 연골세포를 자극을 해갖고 이 연골세포도 분열을 하고 거기서 콜라겐하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 나와서 얘네들이 이쪽 안에 그 관절 훼손된 부위에 들어가서 연골을 재생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액을 만들어낼 때 핵심이 TGF 베타인데 이 TGF 베타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암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가 이에게 딸려 들어간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처음서부터 그 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장세포를 TGF가 들어간 연골세포로 오해를 한 건지 이 두 개는 밝혀져야 되는데 그 두 개를 그 두 개가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암적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신장세포가 이에게 혼입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동종 연골 세포여야 세포에 되는데. TGF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예. 들어가 있는 그 연골 세포여야 하는데 형질 전환된.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신장 세포가 들어 있어. 그러니까 형질 전환된 신장세포가 들어간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신장세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HK239라고 해가지고 293. 293. 그 암 연구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렇죠. 세포죠. 그래서 암세포와 거의 암세포하고 똑같이 증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우리가 암세포를 왜 암세포를 쓰냐면 무한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얘가 굉장히 많은 TGF 베타를 갖고 있는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계속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코롱의 상문가 하시는 분이 이름표가 바뀌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장세포든 동종의 연골세포든 TGF가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감마선을 처리를 해갖고 감마선을 처리를 하면 얘가 무한히 살질 못하고 몇 번 성장을 하면 분열을 하면 죽게끔 되어지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연골세포든 얘든 뭐 얘라고 하지 말고 연골세포든 신장세포든 간에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다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름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확히 회사 측의 설명은 분석 기술 미비로 연골 세포인 줄 알았을 뿐이다. 그렇게 해명을 아니 했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도 DNA 시퀀스만 예. 하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293 신장세포 TGF가 들어가 있는 293 신장세포하고 TGF가 들어가 있는 연골세포라고 하는 거에 방사선을 조사했기 때문에 감마선을 조사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니까 얘나 상관없다. 이게 이름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아까 파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293 신장세포라고 하는 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관절에 넣은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게 관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혈액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바깥쪽으로 활발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를 몸 안에 넣는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못하겠죠. 이거는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도 이거를 맞으신 분들은 만약에 미국에서 밝혀진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3,000분이 이걸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00분이 맞았던 세포가 293 신장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 치료제인 인보사를 맞았다 그런다면 이게 우리 이 몸 안에서 무슨 작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약처 결과 발표가 언제 나죠? 15일이요. 4월 15일이죠.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그 인보사 K주에 있는 이액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코오롱이 지금 이름표가 자꾸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신장세포든 연골세포든 TGF-베타를 만들어냈으니 그거는 효과적인 차이는 효과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감마선 멸균 처리를 했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떻게든 코오롱은 이 허가를 유지하려고 지금 그 전략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그 세포 분열도 안 되는 아까 세포 분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연골세포는 분열이 안 되기 때문에 골관절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하러 처음서부터 암세포를 사용을 하지 그러면. 그렇죠. 중간에 뭐하러 그걸 넣겠어요? 암세포를 그냥 넣고 자기네들 자랑하는 감마선을 찍은 다음에 한 다음에 그거를 그럼 넣어봐라. 그러면 거기 임원들도 아마 골관절염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 한번 맞아봐라. 그러면 싸잖아요. 암세포는 연골세포보다 분화도 잘할 테니까 더 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실험을 설계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암세포를 아무리 감마선을 쬐도 뭘 어떻게 알고 그거를 맞냐. 그런데 그거를 제정신을 갖고 상문가 뭐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감마선을 조사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름표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몇 분을 스크리닝을 했냐? 12명. 12명이에요. 12명. 최근에 들어서야 그 3,000명이 됐는데 그 3,000명이 1.4년. 1.4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암적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부작용이 날지 알지도 못하고 왜? 그거 갖고 임상실험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동종 그 연골세포라고 해서 임상실험을 한 거였었으니까. 허가는 그걸로 받은 거죠. 근데 이건 비급여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년 동안 우리가 모니터링한 거는 12명이고 그 12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았고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그런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잠재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보사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삼고 있잖아요. 사실 인보사가 바이오 의약품에서 대표 주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대표 그리고 상당히 각광받았었던 품목 중에 하나였고 근데 지금 이런 식의 허가 구조와 이런 식의 관리 감독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지금 시스템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성장을 시키면서 거기에다 엄청나게 그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제2의 인보사,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지금 거거든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체 뭐 줄기세포 신약들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안전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이거 거죠.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요. 인보사 딱 치고 지금 인보사 그 쓰고 있는 그 정형외과들 있잖아요. 거기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연골 재생한다고 전부 나오고 있고 이거 그래서 이 관절의 건강을 만회해 준다라고 하는 그 광고가 지금 버젓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그 관절 그런 분들
거기에 이제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실 텐데 모아놓고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거냐? 전문가 회의를 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저희가 얘기하지만 아니 암적 세포를 갖고 임상 실험한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뭐 전문가 모아놓고 도대체 회의를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오늘은 이제 말로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의약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이로써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